다 찢어진 집신에 빈털털이었던 몰락한 양반이 하루 아침에 장원 급제를 하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책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었지요. 기생이 던진 이 한마디가 그의 팔자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의니아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영남의 한 고을에 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의 집안은 조부 때까지만 해도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지요. 넓은 기와집에 논밭도 제법 있었고 하인들도 여러 두었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대에 이르러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생원의 아버지는 글 공부에만 몰두하다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고 연이은 흉년에 논밭은 하나둘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그렇게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기와집마저 팔아야 했고 마침내 초가삼간으로 떠밀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박생원이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제 남은 것이라곤 다 떨어진 것 하나와 구멍난 집신뿐이었지요. 그래도 박생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책 몇 권을 붙들고 밤낮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과거에만 합격한다면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야. 박생원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생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0이 넘으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고 박생원의 나이는 이미 29이었지요. 이번에 안 되면 정말 끝이야. 평생 이 초가집에서 늙어 죽을 것이 뻔해. 박생원은 밤새도록 책을 읽으며 시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급제 후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고향에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 마을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하지만 한양까지 가려면 최소한 보름은 걸어야 했고 그 먼 길을 가려면 노잣돈이 필요했습니다. 박생원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엽전 한 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박생원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박생원은 낡은 도포를 여미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에는 엽전 한 푼 없었지만 가슴 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한양까지는 100리가 넘는 먼 길이었지요. 보통 사람들은 나귀라도 타고 가지만 박생원에게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한양까지는 가야 해. 박생원은 구멍난 집신을 질질 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도 거르고 나선 길이었기에 배고픔은 더욱 심했지요.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래도 박생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저 멀리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박생원은 주막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발은 부르터서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지경이었고 배고픔은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손님들이 국밥을 먹으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요. 아, 저 국밥 냄새라니. 박생원은 침을 꿀꺽 삼키며 주막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안에서 고운 자태의 여인 하나가 나오더니 박생원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25쯤 되어 보이는 기생이었습니다.
옅은 연지를 바른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에는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지요. 여인의 이름은 월향이었습니다. 월향은 박생원의 낡은 도포, 구멍난 집신, 그리고 먼지투성이 갓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박생원의 맑은 눈빛, 굽히지 않은 허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운을 말이지요. 월향은 빙그레 웃으며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비님, 드시지요? 박생원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드시지요. 월향은 국밥을 박생원 앞에 놓고는 다시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생원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훔치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밥이 있을까 싶었지요. 국밥을 다 먹고 나자 월향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박생원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한양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싶으시지요? 그럼요. 그것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박생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가짐으로는 낙방이 뻔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생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월향은 부채를 펼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눈빛을 보니 높은 곳만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급제하여 벼슬하는 것, 집안을 일으키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진짜 귀인은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월향은 보따리를 박생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노잣돈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한양까지 가시는데 보태 쓰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가 거지든 개든 상관없이 왕을 대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선비님이 살 길입니다. 박생원은 월향의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생원은 월향이 준 노잣돈을 품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어제와 달리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지요. 박생원은 월향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왕처럼 대하라는 그 말을 말입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지체 없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선비님이 어찌 이런 짐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요? 박생원은 할머니의 짐을 대신 들고 마을 끝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신절을 했고 품속에서 삶은 감자 몇 개를 꺼내 박생원에게 건넸지요. 이것밖에 없지만 길 가시며 드시게나. 박생원은 감자를 받아 품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따뜻한 감자만큼이나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박생원은 큰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고개 중턱쯤 올라갔을 때 저 앞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비단 주머니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들어보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열어보니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게 웬 떡인가? 박생원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한양까지 편하게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양에서 머물 숙소 값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곧 월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박생원은 주머니를 들고 고개 위에 있는 정자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한 것이지요. 해가 기울어질 무렵 한 상인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은자 주머니 못 보셨습니까?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상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빙그레 웃으며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입니까? 맙소사,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거듭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은자 몇 개를 꺼내 박생원에게 건넸지요. 선비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이것은 사례입니다. 꼭 받으십시오. 박생원은 손사래를 쳤지만 상인이 워낙 간곡히 청하는 바람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인은 박생원의 이름과 고향을 묻고는 감사의 인사를 거듭하며 떠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박생원은 큰 장터가 있는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렸습니다. 박생원은 장터를 지나 주막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주막 앞에서 한 무리의 양반 자제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은 우리가 싹쓸이할 것이다. 하하, 당연하지. 우리 아버님들이 다들 조정의 대신들이시니까. 젊은 양반들은 비단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종들은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있었지요. 박생원은 자신의 남루한 차림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저들과 어찌 겨루겠는가? 잠시 동안 박생원의 마음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월향낭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심을 다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박생원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생원은 주막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방값을 아끼기 위해서였지요. 한밤중이 되자 주막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생원이 눈을 감고 있는데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의 시관이 누군지 아는가? 영의정 대감의 스승이신 윤대감이라더군. 그 어른은 무척 엄하시다는데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는 단칼에 떨어뜨린다더라. 그러니 조심해야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썩은 자는 절대 합격시키지 않으신다는구먼. 박생원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윤대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지요.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들으니 윤대감께서는 미행을 즐기신다더군. 길가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의 행실을 살핀다는 이야기가 있네. 정말인가?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군. 대화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생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윤대감이 계셨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앞으로 만날 사람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더욱 마음을 다해야겠구나. 박생원은 다짐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박생원은 한양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길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모두들 희망에 부푼 얼굴로 한양을 향해 걷고 있었지요. 박생원도 마음이 들떴습니다. 드디어 한양이다. 여기까지 무사히 왔구나. 박생원은 월향이 준 노잣돈과 상인에게 받은 은자 덕분에 굶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들로부터 작은 은혜들을 받았지요. 해질 무렵 박생원은 작은 개울가에 앉아 발을 씻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부은 발을 감싸자 피로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지요. 이 길이 힘들기도 했지만 참 많은 것을 배웠구나.
박생원은 월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길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지요. 시험에 붙으면 제일 먼저 월향 낭자께 인사를 해야겠어. 박생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고 발걸음도 한결 경쾌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박생원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개울가의 버드나무는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렸고 개구리들은 밤을 알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이튿날 박생원은 한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개 중턱쯤 올라갔을 때 저 앞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노인이 지게에 똥짐을 가득 지고 가다가 그만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게가 엎어지면서 오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노인은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침 뒤따라오던 양반 자제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코를 막았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과거 보러 가는데 똥물이라니. 저리 비켜라. 더러워서 못 지나가겠다. 늙은이가 뭘 그리 급하게 가다가 넘어졌나. 천민 주제에 양반 자제들은 욕을 퍼부으며 노인을 피해 멀리 돌아갔습니다. 다른 선비들도 코를 막고 황급히 지나갔지요. 아무도 노인을 돕지 않았습니다. 박생원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옷에라도 묻으면 한양까지 그 냄새를 풍기며 가야 할 것이었지요. 하지만 월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왕처럼 대하십시오. 박생원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노인을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노인은 놀란 눈으로 박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생원은 자신의 하나뿐인 여벌 도포를 꺼내 노인의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깨끗한 옷이 순식간에 더러워졌지만 박생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옷이야 빨면 그만입니다. 어르신께서 다치지 않으셨다면 다행입니다. 박생원은 노인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고 마을까지 함께 갔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고 박생원의 이름과 고향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박생원이라 하셨지요? 영남 어느 고을이라 하셨소? 예, 그렇습니다.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을 안으로 사라졌지요. 드디어 박생원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도성 안은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부잣집 도련님들부터 박생원처럼 누더기를 걸친 가난한 선비들까지 수백 명이 모여들었지요. 시험 전날 밤, 박생원은 작은 주막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방값이 너무 비싸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새벽녘, 박생원은 온매를 가다듬었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도포였지만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해가 뜨자 시험장으로 향했지요. 시험장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선비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험장 문이 열리더니 관리들이 나와 몇몇 선비들을 불렀습니다. 저기 비단 도포 입은 선비들, 너희들은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길에서 노인을 욕했던 양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항변했지요. 우리 아버님은 조정의 대신이십니다. 무슨 이유로 시험을 못 보게 하십니까?
관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행실이 불량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길가에서 넘어진 노인을 모욕하고 돕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그런 자들이 무슨 관리가 되겠느냐? 양반 자제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시험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박생원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 노인이 박생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자 앞쪽에 시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박생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요. 박생원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분이 길에서 만난 똥집 노인이었습니다. 깨끗한 관복을 입고 계셨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 아니 윤대감이 박생원을 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요. 박생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때 노인을 지나쳤다면 지금 자신도 저 양반 자제들처럼 쫓겨났을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진짜 귀인은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다. 월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지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었는데 박생원은 그 문제를 보고 또다시 놀랐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인연에 대해 논하라. 박생원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진솔하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시험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보름이 남았습니다. 박생원은 한양의 허름한 주막에 머물며 기다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막에 수상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음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내는 박생원을 보더니 다가왔지요. 박생원이라 하셨죠?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나는 길에서 쫓겨난 양반의 아버지 심부름꾼이요. 우리 도련님이 시험을 못 보게 된 것이 다 당신 때문이요. 사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생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탓이라니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날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도련님들이 비교당하지 않았을 것 아뇨. 당신이 너무 잘난 척을 한 거요. 사내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나오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요. 당신 고향 집안까지 찾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것이오. 박생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내의 협박 이후 박생원에게는 악재가 연속으로 닥쳤습니다. 다음 날 주막 주인이 갑자기 방값을 2배로 올린 것이지요. 누군가 뒷돈을 주며 박생원을 괴롭히라고 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생원은 주막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장터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생원은 끼니조차 거르게 되었지요. 이러다가 합격해도 고향에 돌아갈 차비조차 없겠구나. 박생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장터에서 글을 대신 써주고 밤에는 주막 마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생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머니, 박생원은 당장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한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박생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월향 낭자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다. 박생원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이틀 앞둔 날, 박생원 앞에 또 다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은자 주머니를 돌려받았던 그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은 박생원을 보자 반가워하며 달려왔지요. 아니, 박생원 아니신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상인은 박생원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되셨습니까? 박생원은 그간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상인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그 못된 자들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십시다. 상인은 박생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내주었지요. 박생원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합격자 발표일이 밝았습니다. 박생원은 상인과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모두들 긴장한 얼굴로 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침내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박생원도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지요. 명단을 보는 순간 박생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합격이다. 장원이야.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지요. 박생원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자가 박생원이요! 심부름꾼 사내가 포졸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양반 자제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따라왔지요. 저자는 과거 시험을 부정하게 통과한 자입니다. 미리 시관과 결탁하여 문제를 받아낸 것이 분명합니다. 근거 없는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조정의 대신이었습니다. 박생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포졸들이 박생원을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키자 윤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영의정까지 함께 서 있었지요. 감히 누가 과거 시험을 모독하는가? 윤 대감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 박생원은 내가 직접 길에서 시험한 인물이다. 그 어떤 부정도 없었다. 오히려 자네 아들이 행실이 불량하여 시험 자격을 박탈당한 것 아닌가? 영의정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즉시 물러가지 않으면 너를 탄핵하겠다. 양반 대신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물러났습니다. 포졸들도 황급히 사라졌지요. 윤 대감은 박생원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생원, 고생이 많았네. 그대의 진심을 내가 보았네. 길에서 나를 도와준 일 절대 잊지 않겠네. 박생원은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한 순간이었지요. 그날 저녁 윤 대감은 박생원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택에는 영의정을 비롯한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생원을 따뜻하게 맞이했지요. 윤 대감이 말했습니다. 박생원, 사실 자네를 시험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었네. 길에서 만난 할머니, 은자 주머니를 잃어버린 상인, 모두 내가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었네. 박생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그렇네. 나는 매년 과거 시험 때마다 이렇게 선비들의 진심을 시험하네.
글재주만으로는 좋은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 하지만 자네처럼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처음이네. 윤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나를 도와주었을 때 자네의 여벌 도포까지 더럽혀가며 나를 돌본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네. 그것이 진정한 인심이네. 박생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월향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월향이라는 기생 낭자이십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은인을 찾아가야겠구나. 내가 말한 필과 예물을 내어 주겠네. 그리고 자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 하였지. 내일 당장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게. 내가 어이를 보내 치료하도록 하겠네. 박생원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박생원을 모함했던 양반 대신에게 벌이 내려졌습니다. 탄원서가 올라가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과거 시험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죄였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저지른 온갖 악행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으로 땅을 빼앗고 세금을 착복한 일들이 낱낱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은 평민으로 강등되었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지요. 소식을 들은 박생원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올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윤대감이 말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 하늘은 보고 계시네. 박생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보름 후 박생원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윤대감이 보내준 어의 덕분에 어머니의 병은 완쾌되었습니다. 박생원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가기 전에 먼저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막이었습니다. 월향이 있는 곳이었지요. 주막에 도착하자 월향이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생원을 보자 그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장원 급제하셨다면서요? 월향 낭자, 모두 낭자 덕분입니다. 박생원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대감이 보내준 예물을 내놓았지요.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 주십시오. 낭자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생입니다. 선비님과는 어울리지 않지요.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낭자는 제게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낭자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박생원의 진심 어린 말에 월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선비님을 따르겠습니다. 박생원과 월향은 콜례를 올렸습니다. 윤대감과 영의정까지 축하해 주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박생원은 관직에 나아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항상 왕처럼 대했고 월향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박생원이 늙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리 훌륭한 관리가 되셨습니까? 박생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왕처럼 대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부른다고 말이지요. 박생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